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시사인북스에서 나온 간첩의 탄생 북콘서트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작가 문영심 선생님, 그리고 유성 선생, 그리고 양승봉 변호사님, 김용민 변호사님 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니까 이어서 입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무대에. 오늘 국정원에서 사람이 나왔다면은 이 무대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이래저래 아주 국정원에게 빅엿을 날리셨던 이런 우리 세 분의 변호사님, 그리고 유성 선생 한 자리에 모셨고요. 유성 선생이 당했던 기가 막힌 간첩 조작 사건 그 진실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 유성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 잡으시고. 예. 일단 이 책이 나왔습니다. 책도 나오고 우리 유성 선생을 간첩으로 몰았던 자들이 어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책 나온 소감, 또 어제 판결에 대한 소감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나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일단은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또 선생님이 또 고생하시고 또 기록도 보시면 굉장히 방대하고 그 또 책 사실 있는 그대로 다 적혀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알릴 수 있다고 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 2년, 그러니까 2013년 1월에 제가 체포됐을 당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진짜 여기 앉아 계시는 변호사님들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조작됐습니다. 물론 제 사건만 지금 현재 알려져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조작이 드러난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억울하게 해서 살면서 또 전에 조작됐던 선배님들 만나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의 인생을 결코는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1심 무죄 나고 또 2심에서 또 언론에서 왜곡된 기사 내용으로 부단히 또 사람을 괴롭히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는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어제로 조작된 게 1심에서 유죄를 다 받았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법은 최소한의 약자에게 힘이 되고 지켜주고 강자를 통제하고, 근데 오늘날의 법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해지는 법이 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슬프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나, 이런 마음 때문에 가장 좀 책을 젊은 층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함께 목소리를 내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다시 나지 않기를 그냥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동안 마음 고생하신 것까지 생각하면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이시원 검사를 비롯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이 가지 않았습니까? 왠지 뜬금없이 공범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이시원 검사는 저를 수사했던 검사기도 합니다. 예전에 뭐였냐면은 무슨 사건이었더라? 나경원 의원을 서울 중구청의 그 사무관들을 집단 전출시킨 사건과 관련해서 낙검수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관계로 이제
나경원 씨 쪽으로부터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젠틀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게 우리 유가리아 씨라든지 유우성 씨한테는 이렇게 언젠틀했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문영심 작가님, 예, 우리 문영심 작가님은 오랫동안 방송 작가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집필 생활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장관인에서 책을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13년에서 네. 2014년, 예. 그러니까 지금 1년 됐거든요. 예. 지난 1년간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 네. 김재규 평전, 예. 아.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를 쓴 예. 베스트셀러 작가 문영심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그 간첩의 탄생 어떻게 이렇게 집필하게 되셨어요? 예전에 이제 또 다른 간첩 사건으로 장경욱 변호사님이 예. 변호를 한 적이 있는 그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지금 양구에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예, 양구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장경욱 변호사님 최근에 탈북자 간첩 사건을 많이 하고 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시죠. 예. 예. 유우성 씨 사건이 그 중에서 가장 뭐 중요하고 예. 다뤄볼 만한 사건이니까 예. 한번 책으로 써보면 어떠냐. 예. 그래서 이제 장 변호사님하고 만나게 됐고요. 네. 우성 씨를 만나게 됐는데 네. 사실 제가 우성아 하는데 제 아들뻘이에요. 우성이 어머니하고 저하고 1살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막 처음 만나면서부터 굉장히 아들처럼 가깝게 느껴지고 또 잘생겼잖아요. 네. 네, 제가 잘생긴 남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저도 좋아하시겠네. 그럼요. 김영민 PD님 제가 옛날서부터 팬이죠. 워낙 아유, 감사합니다. 예. 미남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성이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됐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이제 쓰기로 결심을 하고 예.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건 하셨던 작품들이 어떤 게 있었죠? 그 가장 최근까지 했던 게 SBS의 물은 생명이다라는 환경 프로인데요. 예, 그거를 오랫동안 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좀 흑역사가 있습니다. 예. 흑역사요. 정권 홍보성 프로그램도 적지 않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KBS에서 이상한 거 뭐 국가 경쟁력을 높여라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흑역사를 반성하면서 예. 책을 쓸 때는 이제 좀 공정한 거를 쓰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침 또 그거를 한참 쓰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막 굉장히 괴로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무튼 그 유우성 씨를 계속 만나면서 책으로 내야 되겠다는 결심은 이제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뭐 우리 유우성 씨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만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이분의 그 진면목에 대해서는 우리 문 작가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지금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니다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정권 차원에서는 유우성 씨를 또 이게 이 피해자로 만들기 싫어가지고 온갖 또 자범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예. 처벌은 물론이고 전부 우성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 인간들이 계속 우성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화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 유우성 씨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정말 1등 신랑감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한 30년 젊었으면은 프로포즈를 해보고 싶은 그런 정말 훌륭한 청년인데 이제
점점 말씀에 진정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처음 만났던 날 예. 제가 그 장경욱 변호사하고 이제 그 서울대역 지하철역에서 처음 만났는데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자마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상경할 때는 좀 가방이 무겁거든요. 제 가방을 주말도 안 하고 들고 앞서 가더라고요. 사실 그런 매너 정말 훌륭하고요. 서울 도시 남자들한테 찾기 힘든. 그럼요. 그리고 항상 뭐 음식을 먹거나 뭘 할 때도 우리 집에도 여러 차례 왔었는데 시골에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 하죠. 정말 이거는 어디서 흔히 보기 어려운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허접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함부로 헐뜯고 괴롭히면 안 되는 정말 그 훌륭한 청년인데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국 변호사님, 미남이세요 정말. 우리 변호사님 양심을 걸고 이시원 검사는 또 국정원에 속은 겁니까? 조작된 증거 보고 깜짝같이 속아가지고 유성 씨를 간첩 아니다 간첩이라고 몰았던 거라고 보세요? 변호사는 그런 거 말 안 하거든요. 그럴 줄 알고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시원 검사가 서울대 법대로 나오신 분이거든요.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분이 국정원에서 준 자료, 그다음에 1심 진행되면서 2심까지 1년 넘게 했는데 일단 수사 때부터 시작해서 그 긴 기간 동안 이게 조작된 것을 몰랐다 한다면 그건 학력 위조를 좀 아마 그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검사한테 자료를 갖다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세팅된 걸 가져다 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사하는 와중에 앞뒤 안 맞는 게 계속 발견되고 무엇보다도 2012년 11월 1일부터 유가래 씨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인 2013년 1월 10일 날 이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세팅이 된 자료를 줬을 거고. 그때 이제 수사 지휘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주고받고 하는데 세팅된 게 올라오면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증거 보존이라 해서 2013년 3월 4일 날 그날 증거 보존에서 그동안 국정원에서 세팅해줬던 자료가 대부분 허위 사실이고 이제 모순된 게 좀 많이 드러났어요. 그날 아마 본인은 너무나 좀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뒤에 불러서 그날 깨졌던 부분을 다시 맞춥니다. 계속 맞추고 유가래 씨가 무엇보다도 사실대로 말해보라는 말을 3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그 이시원 검사가 사실대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말해봐라 그 말은 유가래 씨한테는 거짓말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짠 걸로 말해라. 그 말을 하니까 이시원 검사가 그거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라.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시원 검사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국정원이나 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비로소 3번째 물었을 때 유가래 씨가 오빠는 간첩도 아니고 북한에 간 적도 없습니다. 엄마 장례식 이후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놀라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2013년 3월 중순경의 일입니다. 이미 다 아는 거죠. 모를 수가 없죠. 그 말을 듣고도 뭐 모른다면은 아니 그러면 그 무혐의였습니까? 아니면은 불기소였습니까? 어떻게? 누가요? 저기 이시원 검사. 아예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수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뭐 조사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수사의 객체로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가실이 있다. 너희들이 왜 그런 거 간과했냐. 내부 자체 징계로 끝났던 사안입니다. 전혀 수사의 객체로 삼고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의 기본이라면 증거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우리 국민 라디오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불금쇼라고요. 요즘에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루저들을 위한 방송인데
거기 저 사회를 보는 최욱 씨라고 가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지난번 판교 참사 그 행사 때 사회를 봤어요. 거기서 참 공교롭게도 그 사회를 봤는데 아직도 휴대폰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거기 뭔 상관이에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이 실체적 간첩 조작 사건의 주무 검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야, 이게 정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말에서 검사들을 처벌하지 않는 사법부를 대신해서 이시원 검사에게 예.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 이 책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간첩 조작 사건, 가짜 간첩, 가짜 김용민.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예, 예. 이게 동명이네, 우리. 네, 김용민 변호사님. 예. 우리 유성 선생 사건이 막 터지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전 막말 김용민입니다. 그랬었는데. 자, 우리 김 변호사님도 계속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변호사님, 외국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멀쩡한 사람, 엉뚱한 사람을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만드는 검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 가만두지 않죠?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네.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쓰는 것 때문에 좀 봤는데,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예. 그 보고서에선 북한에서는 정부 조직 차원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 예. 근데 그 이유가 한 번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진단을 보고서 이거 우리나라랑 다를 게 없는데 남북 동질성 네. 회복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게 고유의 어떤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외국에선 이런 일이 제가 외국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상상하기 어렵죠. 예. 검사한테 주어진 어떤 막강한 권한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죠. 예. 저도 우리 국민 TV가 이제 언론사 아닙니까? 여기 있다 보면은 여러 억울한 사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사실 좀 복잡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게 또 가까이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말이죠. 김 변호사님, 이 사건 처음 접하셨을 때, 또 상대는 또 국정원이란 말이죠. 이 상대를 뚫고 과연 유우성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감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는 네. 사건 파악이 저도 이제 안 됐을 때는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했으면 그게 좀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저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그걸 노렸던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도 처음에는 일부 변호인들은 속았죠. 여동생이 괜히 저런 말 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건을 접했는데 사건을 조사하고 유우성 씨를 계속 만나보고 기록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공소 사실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여동생이 목숨 걸고 도망간 걸 도강해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소 사실과 내용들이 중첩이 돼서 그 이후에는 이제 유우성 씨의 말을 믿고 저희도 이제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변론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는 국정원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안 검사들이고 이런 막강한 상대들을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데 저 혼자 했으면 당연히 못했을 것이고요. 기존에 계속 해왔던 다른 선배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런 사건의 전문적인 단체가 결국 민변이잖아요. 그래서 예. 민변이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어떤 제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참 2012년부터 벌어진 일이죠 이게. 2012년부터 아직 2년 지났죠. 2년 동안 이 세월은 거의 20년, 200년 같은 세월이었을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자, 우리 유우성 선생께서 지금은 유가려 씨 동생분하고 좀 소통이 되시나요? 유가려 씨 지금 그때
법무부로부터 추방당한 이후로 한국에 못 들어오고 계시죠? 예, 그 재판이 시작한 이후에 그 동생이 그 증인을 채택돼가지고요. 예. 사실은 검찰에서는 증인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많았습니다. 사실은 동생이 그때 뭐 다 알겠지만 동생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인심구제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그 재판을 통해서 나온 이후에 동생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변호사님들도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원에서 동생이 조사받을 때 조사관이 수시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똑같은 멘트가 있어요. 예. 나만 믿어라 이 말을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심지어 동생은 기간이 하나 이제 다른 이제 또 수사관들이 올 때마다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나만 믿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말하라고 계속 하고 진실을 말하라는 게 상대방 요구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진실을 계속 만들어줘야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실 얘기하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그래서 동생이 거짓말을 해야만이 오늘 조사가 끝나고 일을 했던 그 고통하는 시간들이 동생한테는 스트레스보다도 어떤 상처가 이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검사한테 갔을 때도 아까 방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을 얘기를 하니까 진실이 그냥 거짓말 하라는 거라네요. 진실. 세 번째 만에 동생이 진짜 진실을 얘기를 했어요. 진실을 얘기했는데 상대방 오는 그 싸늘한 눈빛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도와줄 수 없다. 사실 동생은 생각했다. 어떻게 나라에서 큰 권력기관이 그리고 동생한테 수도 없이 한 얘기가 변호사님들은 돈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 동생은 걱정하는 거예요. 과연 이거 어떻게 이거 밝힐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변호사님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이 변호사님도 변호사님 믿고 사실을 말할 때 동생은 조금 마음에 과연 이게 진짜 진실을 말해야 되겠냐 하고 약간 머뭇거리는 시간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결국에는 그 다음날 바로 9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사실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동생은 7월 3일 날에 중국으로 강제 출국됐습니다. 강제 출국돼서 제가 8월 22일 날에 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그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시원 검사나 그 검사 측이라 수도 없이 요구한 게 동생을 최소한 1심 판결 끝날 때까지만 좀 한국에 머물게 해달라. 이시원이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셨잖아요. 정말 양심적으로 동생을 한국에 체류하게끔 위치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던 이게 몇 달밖에 안 지났는데 말을 바꾸는 거. 동생이 결국에는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고 강제 출국됐습니다. 7월 3일 날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동생은 않아서. 사실은 중국에서 그냥 애타게 저희 사건을 계속 했고 제일 사실은 저희 집안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하고 딸을 다 한국에라 보내놓고 결국엔 다 감옥에라 보내놓고 정말 집에서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왜냐면 가 볼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진실을 얘기를 안 해주고 하니까 나는 아버지가 우울증도 걸리셨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사실은 중국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사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아버지는 10년도 더 늙으셨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아버님은 저하고 제가 지금은 자주 아버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는 항상 그 뉴스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저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또 뭔가 조작되지 않냐 하는 게 계속 그런 것만 계속 걱정하고 동생은 그 언론 볼 때마다 사실은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전히. 저도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추가로 그 공무집행방해라 외환거래법으로 지금 또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정말 탈탈 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실은 이전에 5년 전에 기소 유예됐던 것까지 털어서 지금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길 거고 저는 비록 계속 괴롭힘을 받고는 있지만
괴롭힘 받는다고 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굴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진실을 추구하면서 계속 싸울 거고요. 제가 사실 처음에 구치소에 한 열흘 동안은 변호사님 접견해달라고 해도 변호사님 만날 수도 없었고. 변호사 접견권은 뭐 보장된 권리 아닌가요? 근데 왜 그걸 제한하죠?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못 만나셨고요. 제가 혼자서 한 열흘 동안은 혼자서 그냥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어떻게 하나 알려야 된다는 그 강박감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땐 가족이 없으니까 누구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굉장히 그런 악몽을 꾸는데 우표 1,500원짜리 우표가 있어야만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이걸 보낼 수가 있는데 예. 그 1,500원짜리 우표를 누구하고 달래도 안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특수 간첩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독방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예. 그 교도관님들도 저를 약간 좀 경계하셨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서라는 그 똑같은 죄수복 입은 사람들도 저기 1번 방에 들어간 사람은 특수 간첩이라고 아주 질 나쁜 놈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우표 한 장만 좀 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우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고 저를 보고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았고 우표 한 장을 넘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제발 우표 한 장만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빌려서 우표 1,500원짜리 우표를 빌려서 그 편지지가 없어서 옆방에 있는 그 노트를 한 장 찢어서 편지 봉투를 하나 빌려가지고 제가 편지를 구윤회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저하고 가깝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예.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예. 근데 그 편지는 보통 하루 만에 제일 빠른 거를 붙였는데 그 편지 자체가 한 7일 만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본 거네요. 중간에 어디 갔다가 예. 그래서 열흘 만에 제가 장경욱 변호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사실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나 빨리 만나야 된다는 심정으로 장경욱 변호사 처음 만났는데 서로 신뢰관계 없는 상태에서 장경욱 변호사 처음 만났는데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제일 처음 들은 얘기가 장경욱 변호사님은 공안 사건을 맡게 되면 징역 5년 갈 것 7년 보내고 7년 갈 것 10년 보내다.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정말 변호사를 고르다 어떤 그런 변호사를 골랐냐고 불쌍하다 그러.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냥 내가 혼자 이거 뭐 해야 되지 않게 이게 사람이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열흘 동안을 혼자서 버틸 수가 있은 거는 물론 뭐 지금 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겠지만 똑같은 시간에 집에서 따뜻하게 있는 분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말에 나가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다가 또 탈북자분들한테다가 살 수 있는 길과 따뜻한 손길을 그런 걸 줬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한국에 2004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대한민국의 탈북자가 2,000명도 안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참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게 정착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제 피부로 결국에는 가족 한 명 없고 여기서 아무 학연 직연 없으면 살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어느 정도 대학교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내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동아리 모임에서나 또 이렇게 후원회 같은 데서 제가 활동을 하게 됐고 예. 거기서 뭐 이제 그 회장도 하고 임원진을 일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제가 서울시에 복지정책과 일을 하게 되면서 예.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조금 더 사회에서 복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장학금이라든가 2월 상품을 많이 받게 돼서 예. 그 상품을 탈북자 제 후배들한테 제가 나눠준 겁니다. 예. 그 나눠줬던 신청자 명단이 물론 이 책에서도 나오겠지만 바로 북한에 보냈다는 그 탈북자 명단입니다. 정말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엄청 많이 떨리는데요. 순수한 마음에 그냥 누구를 도와주는데 대가를 바라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지하철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볼 때 그 1,000원을 내가 줬을 때는 그 어려운 사람이 다시 그 1,000원을 나한테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똑같이 저한테 그 많은 후원품을 지원했던 선배님들은 저한테 그 물건을 주로서 탈북자들한테 그 어떤 혜택을 받고 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진짜 원하는 대로 허위 진술을 했다 하게 되면 그 저를 믿고 탈북자 어려운 사람들을 호했던 그 선배님들, 지인분들 다시는 아마 탈북자들한테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결코 배신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를 믿고 있던 탈북자들, 제 동생들, 정말 동생뻘 가족처럼 지내던 애들, 걔네들 가족들을 내가 북한에 가서 뭔가 보냈다. 내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분들이 가족들 똑같게 소중해요. 왜냐하면 저도 가족 없이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 가지고 있는 심정이나 내 심정이 결코 다를 건 없거든요. 그렇다고 나하고 동생이 같이 한국에 살고 싶고 뭔가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양심을 팔아가지고 내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전향서 쓰고 만약에 제대로 다 얘기하고 인정해버리게 되면 1년 6개월 징역 살면 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재판만은 1년 6개월 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가로 사건은 1심이 지금 시사경인데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 걸릴지도 모르지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고 전할 수 있고 또 아마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변호사님과 작가님 이렇게 모시고 또 피디님 이렇게 모신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게 그걸 최대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남의 불행 같지가 않아요. 진짜. 문 작가님, 그 유가리아 씨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리아 씨가 그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책을 이제 읽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거를 물어봐요. 아까 이시원 검사는 어떤 처벌 받았냐 이런 거 물어보셨지만, 유가리아 씨를 고문했던 거기 책에 보면은 대머리, 아줌마, 큰 삼촌. 대머리가 있고 아줌마가 있는 거죠? 네, 그들은 아줌마가 대머리가 아니고. 아줌마 대머리는 아니고요. 따로따로입니다. 그 국정원 직원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법정에서도 대머리 아줌마로 나오고 그래요. 그 굉장히 보호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도 받지 않았고요. 그냥 지금도 멀쩡하게 국정원에서 합동신문센터에서 아마 다른 탈북자들을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김하영처럼 댓글 달았던 김하영처럼 그렇죠. 정상 출근하고 있다. 어쩌면은 뭐 상도 받았을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굉장히 놀랍고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아줌마라는 사람이 50대예요. 이게 이제 우성이하고 가려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가슴 아픈 그 남매의 어머니를 잃은 그 시점에서의 그 일을 이 간첩 사건 조작에 이용을 했거든요. 국정원에서. 어떻게 이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이제 우성이하고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그 보이부에서 전파 탐지기를 들고 이제 사실 북한에서는 휴대폰 통화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성이하고 통화한 거를 이제 감지를 해서 보이부에서 들이닥치는 바람에 어머니가 놀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우성이는 그때 이제 탈북해서 남한에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막 헐레벌떡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결국은 그 우성이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한국 국적자가 북한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이미
9년도, 10년도에 수사를 받고 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사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갔다 왔다 장남이 네. 이거는 한국 정서로 봤을 때 처벌받을 일은 정말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2심 때 증거 조작도 결국 그거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 어머니 장례식 때 갔다 오고 나서 예. 또 갔다 왔다. 예.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출입 사건입니다. 네.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돌아가셨던 그 무렵에 이 남매가 당했던 그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첩 조작에 이용했던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가려를 굉장히 계속 괴롭혔던 건데 네. 그거 가지고 그때 오빠가 또 왔다 갔지 않느냐. 그때 보위부에 포섭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얘들이 그 국정원의 창조적인 수사 기법은 뭐냐면 질문을 답으로 만들어서 진술서를 받아내는 겁니다. 네. 그 질문을 굉장히 그 길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요. 2006년 5월 26일 갔다 와서 또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해서 보위부에 끌려가서 이렇게 해서 오빠가 어쩔 수 없이 보위부 일을 하게 되었죠. 네. 네만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국정원에서 얘기한 그게 가려가 진술한 내용이 돼가지고 진술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가려를 이제 뭐 회유, 협박, 뭐 때리기도 하고 잠 안 재우고 예, 벽에다 계속 세워두고 그 소위 아줌마란 여자가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딸처럼 생각하는 가려를 막 벽에다가 머리를 잡아서 갖다 짓찍고 그렇게 괴롭히다가 또 가려가 너무 괴로워서 막 죽고 싶다 막 그렇게 하면은 또 같이 끌어안고 울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예. 어르고 달래고 그렇죠. 그 압박하고 그게 일종의 회유하고. 고문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그게 제일 괴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적 박탈 이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려를 그렇게 괴롭히고 제가 그 증거보전 재판 때 유가려가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영상증언실에서 격리돼 가지고 그 증언을 할 때 제가 녹취록을 쭉 듣다가 거짓 진술을 계속 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이 김영민 변호사님하고 양승봉 변호사님이 가려를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반대 신문을 해야 되니까 막 모는 거예요, 코너로. 그러니까 사실관계하고 다른 거를 막 해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려가 막 몰리니까 나중에 입속말로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혼잣말로. 예.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걸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확연하게 알겠더라고요. 가려는 세뇌됐다. 세뇌당해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쪽에서 시킨 대로 입력된 대로 대답해야 된다는 거를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예,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선이가 얘기한 사실대로 말해라. 는 말은 우리가 시킨 대로 거짓말해라. 라는 말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외우고 있었던 거짓말 이거를 해야 돼. 거짓말 이 말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했을 거예요. 예,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양승봉 변호사님, 유가려 씨를 그렇게 합동신문센터에서 며칠 동안 묶어둔 거죠? 2012년 10월 30일 들어서 11월 1일부터 조사를 하고요. 4월 26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채워서 2달, 한 6달 가까이 있었죠. 아니, 6달이요? 네. 반년 있었죠. 반년 동안 그렇게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접견이 됐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변호사 접견도 전혀 안 되고 심지어는 그 내부에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싶다. 오빠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 번도 허용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국정원에 묶여 있었던 거군요. 네, 오로지 그냥 국정원 수사관들하고만 있었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대한민국 법에서? 무섭네요. 당연히 안 되죠.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렇죠. 불법을 행한 것이죠. 아니 일단 뭐 그러면 유가려 씨가 그 뒤에 가서 진술한 이런 부분들이 증거 능력이 아예 인정이 안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1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됐었는데 네. 2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런 진술에 대해서 다 증거 능력이 이제 부정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그 표창원 박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반년 동안 묶여 있으면은 완전히 세뇌가 돼서 독립지사 같은 투철한 어떤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은 다 거기에 회유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던데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뭐 마련된다든지 국정원에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뭐 그랬다든지 뭐 그런 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제가 이제 질문과 상관없이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유가려 씨 나름대로는 이제 거기 있으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합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한 2주 내지 3주를 못 견딥니다, 사람이. 저는 이제 그게 약간 너무 놀랐었거든요. 완전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3주를 못 견디고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유가려 씨는 계속 나와서 한다는 말이 오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점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힘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본질은 본인이 제일 힘들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있을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나마 불행 중에서 그 6개월 동안 그 한참 초기에 정말 힘들게 조사받을 때 2012년 11월 그때 가장 좋을 때는 자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단잠을 자고 이대로 안 깼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면 또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못 일어나겠습니다 하는데 와서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바닥을 질 끌고 데리고 나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6밖에 안 된 어린 아가씨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너 자라. 이불을 덮고 잘 때, 눈을 감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좀 지금도 막 썬디나 죽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시원 검사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별 문제의식이 없었나요? 그까지 이제 보지를 못했겠죠. 자기는 국정원에 없었기 때문에. 불찰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런 식의 그 자만지옥이 여러 가지 뭐 폭행을 떠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순간을 잠자라고 했을 때라고 말했으면 뭐 다른 거는 뭐 다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재판에 임하시면서 그때 뭐 판사께서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뭐 누가 봐도 이건 기가 막힌 상황들이었는데요. 판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이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뭐 어디 판결 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느 편에 선다 이런 거를 안 보여주기 위한 의미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판사님도 많이 이번 사건 하면서 스스로도 그 많은 지식이라든지 어떤 간접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사님 내심은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런 어떤 말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했을 건데 그런 표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고받은 말 자체가 우리가 그냥 척 보면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유가려 씨가 했던 한마디 한마디 말 자체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이 사건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내세운 증거가 바로 이렇게 6개월 동안 가두고 막 고문까지 가했던 그런 유가려 씨의 허위 진술 이거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증거들 그거 갖고 이제 멀쩡한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그러면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확인이 되고 국정원의 그 자료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뭐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뭐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죠, 김용민 변호사님.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판결 받아보겠다. 뭐 거의 그런 식이었죠. 그러면 결국 유우성 씨의 동생인 유가려 씨의 그 증언 하나만 갖고 공소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결국에는 그렇게 했고요. 예. 이제 유가래 씨의 진술도 증거 보존 절차에서 했던 진술만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유가래 씨가 나와서 1심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다 번복하고 오빠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왜 허위 자백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법정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면 기존의 검찰과 국정원에서 했던 진술들은 뭐 믿을 수 없거나 뭐 증거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판단될 여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거의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 그리고 무기는 그 증거 보전 때의 유가래의 진술이었죠. 그때 뭐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 맞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가려가 증거보전 때 했던 오빠가 어머니 장례식 이후에 다시 두만강을 도강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가 옷이 젖었냐? 옷이 젖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조작해서 낸 증거에는 통행증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공소사실이랑 완전히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니 유가려가 옷이 젖었다고 하는데 검사 이거 공소장 유지하느냐? 이 공소사실 이게 맞느냐? 저희가 이제 막 따져 물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증거 조작이 들켰고 증거를 철회하면서 공소 사실을 조금 변경했죠.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변경을 하긴 했습니다. 그 지금 그러면 그 우리 이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그에 앞서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그거는 일단 끝났죠. 그렇죠. 검찰이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고를 또 했어요? 네, 상고를 했는데 상고심은 뭐 아시다시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항소심 법원에서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아주 세세하게 다 인정을 했어요. 사실관계를 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상고심에서 사실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저희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 이미 다 뭐 모든 증거가 다 조작됐고 가혹행위에 의해서 결국 뭐 허위 진술로 나온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항고를 해요? 네, 저희 참 검찰이 참 뻔뻔하다라고 저희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증거 조작이 밝혀졌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검찰이 한 행동은 검사 이시원, 이문성 검사 둘 가지고 안 되니까 보강하자 해서 공안일부 검사가 총출동합니다. 검사가 6명이 나오고 그중에 부장검사가 3명, 변호사 4명, 검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총력전을 벌였죠,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견서들을 냈고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증거들을 뭐 탄핵 증거다라고 하면서 또 뭐 이상한 증거들을 계속 냈고 1심에서 했던 국정원 직원을 다시 뭐 증인으로 신청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총력전을 벌여왔죠. 반성하지 않는 집단들입니다. 좀 끝난 줄 알았어요. 뭐 염치가 있다면 이걸 대법원까지 갖고 갈 여지가 있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이게 대법원으로 또 올라가는 상태군요. 그 아직 피의자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정말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자, 여기서 잠시 저희가 또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유가려 씨의 동영상인데요. 우리 문영심 작가님이 들었다는 그 거짓말 그 말들 그것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잠시 무대에 내려가서 한번 그 동영상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봉 변호사. 오빠가 해동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는데 해동으로 들어온 건 사실이 아니죠. 오빠 안 들어왔었죠?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 오빠 안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양승봉 변호사. 그러면 조보국 삼촌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강소희 씨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이시원 검사. 노약 증인이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통화를 했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겁니까? 이시원 검사.
분명히 증인이 지금 다시 들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 유가래 씨,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오빠 어떻게 들어왔어요? 두 번째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회량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유우성 씨 동생 유가래 씨. 도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도강? 네. 그러면은 뭐 시간대는요? 유가래 씨. 거짓말이라고 혼잣말. 나가서 장례식 엄마 장례식 하고 인사 들어왔습니다. 도강?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다고 얘기하는가요? 도강에서요. 그 뭐 수영으로 건넜대요? 아니면 뭐 걸어서 건넜대요? 어떻게 건넜다고 얘기하던가요? 도망가 너무 깊은 축은 아니니까 도망가기 너무 깊은 축은 아니니까 걸어 들어왔겠죠. 걸어 들어왔다고요? 네. 그 들어온 시간대는 몇 시쯤이에요? 저녁에 들어왔어요? 아니면 낮에 들어왔어요? 저녁이요? 시간은 잘 기억나세요? 몇 시쯤인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걸어 들어왔으면 오빠 옷이 많이 젖어 있었겠네요. 그래요? 네. 자, 두만강에서 회령집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걸어서 못 가죠? 그때 아버지 배우 나갔습니다. 네? 아버지가 데리러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데리러 나갔어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오빠가? 미리 전에 오빠 아버지하고 연락해가지고 그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허위 사실을 사실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검찰 국정원의 이런 행태들 보면서 오늘 그 띠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설보다 기막힌 국정원 검찰의 유성 간첩 만들기 전모. 판결은 그러니까 이제 검사 이시원 검사를 비롯한 검찰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증거 조작을 한 그런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대상이 됐는데 이 지금 최고 형량이 2년 반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이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뭐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 때린 걸로도 1년 반 그게 형량이 나오는데 2년 반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멀쩡한 국민을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굴레를 뒤집어 씌운 그런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이제 형량이 나오게 된 건데 어제 그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승모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개개인으로 보면은 뭐 다 집안의 가장일 것이고 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공권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저희들끼리 그 1심 재판하면서도 왜냐하면 이제 그 워낙 이제 증거 위조를 떠나서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을 작년 3, 4월, 5월 달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는 우성이 무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 조작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허겁지겁 무죄를 이제 받는 게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잠시 잊고 있었고 증거 이제 위조가 올 초에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3, 4월 달 이때도 계속 검찰에서는 증거는 위조될 수 있지만은 간첩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개변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 검사들이 증거 위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증거 위조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막 패면서 수사를 좀 미진하게 했거든요. 결국 검사는 기소도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그 국정원 직원을
기소한 것도 검사죠? 네, 검사죠. 예. 검사고 제일 암담했던 게 뭐냐면 2주 전인지 3주 전인지 모르겠지만 검찰 구형이었죠. 예. 검찰 구형에서 4년이 최고로 구형하고 그다음에 예. 2년씩 구형하는 거 보고 예. 이게 정말 좀 암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상의 그 무고 위조 날조죄 자체가 똑같이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예. 유우성 씨는 7년 구형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7년 구형을 받고 거기에 맞는 이제 형이 선고돼야 되는데 최고로 많이 구형된 사람이 4년, 그 사람이 2년 6개월 받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2년씩 구형되는 거 보고 구형 떨어졌을 때 저희들끼리는 그냥 좀 허탈하고 네. 야 이거 이러다가 대부분 집행유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절망 섞인 전망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네. 좀 많이 멀었다는. 집행유예도 있었어요? 집행유예가 많죠. 그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이제 국정원 직원이 4분, 그다음에 네. 그 중국에서 협조했던 분이 이제 2명인데. 지난번에 그 여관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분. 예. 그 중국에서 도왔다는 그 2명은 다 실형 받았고요. 예. 국정원 직원 수사관 중에서 4분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은 실형을 가고 2명은 집행유예고 1명은 실형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서 1명만 25%만 실형을 살게 된 거고 3명은 지금 이제 똑같이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예. 뭐 검사 수사, 그다음에 구형, 선고까지 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처벌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비슷한 범죄가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 이런 그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결국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거밖에 안 된다면은 어찌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야, 뭐 형량은 그렇게 때리더라도 너의 노후는 우리가 보장해 줄게. 뭐 이런 음습한 그런 거래가 있지 않았겠는가? 뭐 실제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죠. 통념상 보면은 말이죠. 이게 사실은 권력에 충성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간첩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기획이 가동됐던 거 아닙니까, 김용민 변호사님? 네, 뭐 그랬겠죠 당연히. 예. 저희도 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번 그 판결과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어떻게 검찰은 뭐 항소한답니까? 일단 항소가 아니라 안 할 것 같습니다. 항소가 아니라 무슨 표현? 상고인가요? 항소입니다. 항소. 항소. 예. 아, 그 2심으로 가는 건 항소고 네. 그 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상고. 예. 상고. 네. 그런데 통상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의 절반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은 검사들이 항소를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낮은 구형을 했고 예. 형량은 그래도 절반은 조금씩 다 넘겼어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항소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항소 자기네들은 나름 만족한다라는 이런 뭐 언론 보도도 아니 나왔더라고요. 유우성 씨는 저기 대법원까지 가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뉴스 때 자주 듣잖아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즉각 그렇죠. 항소하기로 한 게 아니군요. 네,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공범이란 걸 자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염려스러운 거는 검찰은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또 깎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게 더 염려스러운 지금 상황이죠. 그럼 국정원 직원들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 친구들은 아마 하겠죠.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판결 선고를 들으러 갔었는데요. 선고를 쭉 듣는데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이 사람들은 뭐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사법 체계를 흔들었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다. 그리고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다투고 있다. 죄질이 매우 안 좋다. 예. 라고 해서 예.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좀 실형 선고하고 형량을 좀 높게 하나보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20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집행유예가 나오고 뭐 실형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 않고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정말 화가 나는 게 이런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전에 몇 년 동안 뭐 봉사하고 헌신했다. 이걸 고려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도 뭐 다 열심히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일한 게 왜 양형에서 도움이 돼야 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국정원 직원들은 지금
2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조작하다 이번에 처음 걸린 건지 예.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20년 동안 헌신했기 때문에 양형을 고려해서 깎아준다. 이거 정말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양형 고려는요. 예를 들면은 그 국정원 직원이 사회 봉사 활동을 참 많이 해서 뭐 이런저런 그 이 사건과 무관한 쪽에서 뭐 이런 양형을 고려할 그 사안들을 찾아야지. 아니 그렇게 대공수사 20년 한 거, 그 경력과 기술과 노하우로 결국 간첩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양형할 때 고려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데 참. 어디 문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제 그 판결. 네, 저기 변호사님들은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라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하시지만은 네. 굉장히 저기 저는 뭐 자제를 해가면서 네, 예.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예. 어제 그 판결은 쓰레기 같은 판결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머리말에다가 뭐 구형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네. 여기다 미처 쓰지 못한 그 구형 선고가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판결을 보고서 네. 이 사람들을 검사와 이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다 수사를 해서 예. 다시 재판에 붙여야 되면 물론이고 네. 그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합동신문센터 유가려가 179일 동안 독방에 갇혀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수사를 받았던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179일 동안 전부 독방에 수감시켜서 똑같이. 변호인 없이 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예.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노라. 예. 이렇게 문답식으로 예. 수사를 해서 예.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 작가님 쓰신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불의와 거짓과 조작을 일삼은 국가기관에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조잡한 증거를 조작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 국가정보원에는 해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국정원과 손잡고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했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국가의 공식기관이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법원을 기망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위태롭게 했던 검사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그들이 피고인에게 구형했던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법정 최고형 7년. 뭐 7년은 바라지 않고 한 7시간이라도 어디 좀 구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에? 7시간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이 클 겁니다. 예. 우리 유성 선생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뭐 2년 넘는 세월 동안에 이렇게 뭐 사실은 황금 같은 그런 시기를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의 횡포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렇게 타격을 입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가에게 하실 말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저랑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뉴스를 접하거나 옆에서 이렇게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걸 회피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가끔 제가 탈북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리더를 하면서 그 고민을 들어주고 할 때 설마 이렇게 억울한 사건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한테 올 일은 없겠지. 나는 그렇게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사실 요즘에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일을 당하고 나서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귀를 기울였었다면 아마도 내가 이렇게 황당하게 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나 그 사람들이 힘이 돼주고 같이 뭔가를 제도를 바꾸는데 내가 이바지했다면 이렇게까지 내가 당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건을 굉장히 제가 어렵게 이제 사건을 오면서 2014년도는 저에게 2013년도가 2014년도는 저한테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너무나 슬픈 일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되게 되면 뭔가
조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바로 잡혀져 있었다면 사실은 세월호로 비롯한 이런 사고들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책을 정말 고생스럽게 쓰신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와서 또 이 진실을 또 들어보고 널리 또 알려주리라고 또 믿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했던 것보다 자기 일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조금 들어주고 사실은 그 들어주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그게 기본이 되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저는 늦었다고는 생각지 않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할 거고요. 또 얼마 전에 사실 제 사건으로 얼마 전에 다시 탈북자분 한 분이 또 다시 무죄를 받았는데요. 예. 사실 그분도 거의 비슷하게 180일 동안 조사를 받으며 간첩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왜 간첩이라는 분들은 꼭 가족이 없어야 되고 꼭 약자가 간첩이 돼야 되는지 참 너무 안타깝고요. 예. 앞으로 꼭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또 더 많은 국민들 또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많은 언론에서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같이 지켜보고 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거.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러하지만 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은 우리들은 끝까지 기억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결국에는 책임을 묻는 것.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창조된 간첩. 아주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우리 유성 씨의 그런 억울한 간첩 누명 쓰기 이런 국가공권력의 가해를 담은 간첩의 탄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널리 또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낮 2시 전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전북지역협의회 총회를 겸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로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다 아시죠?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도 저희가 또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부산입니다. 11월 15일 낮 3시부터 6시까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공개홀에서 있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면 우리 옛날에 대선 전에 정치 토크 했던 데 아니야? 예, 그렇죠. 그 근처에서 또 돼지갈비 먹었고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돼지갈비 먹은 음식만 이렇게 기억이 나요. 2014년 11월 8일 낮 2시 전주대학교, 2014년 11월 15일 낮 3시 부산 해운대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렇게 두 번에 걸친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2시 전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